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다면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발표한 건데요.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공급 정책을 꼽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건데요. 당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60대와 40대의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리는 큰 부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 탓에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준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당 39,000여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92%가 올랐습니다. 청상추 도매 가격은 62%, 적상추는 16% 올랐고요. 열무와 깻잎도 1년 전보다 각각 44%와 12%가량 올랐습니다. 잎채소는 폭염에 특히 취약해서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다음 달까지 폭염이 예고된 만큼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예고돼 있던 모더나 백신 200만 회분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23일 모더나 측에서 해당 물량을 선적하지 못했다고 알려왔고요. 어제 7월 말 공급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유럽 생산 공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예정된 물량과 함께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많은 만큼 수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3,400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8만여 명이 늘어나서 1,790만 2,9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697만 2,6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어제는 펜싱 남자 사브르가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올림픽에서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9일 오전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종합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는 볕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 또는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경상 내륙, 충청권에 새벽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7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지속될 예정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또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첫 번째 순서 돈이 보이는 경제입니다.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수소 사업에 승부수 던진 기업들입니다. 네,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기업들도 앞다퉈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수소 에너지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화학 시간에 공부 별로 안 했었는데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수소라는 건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되죠.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석탄, 가스, 석유와 같은 그런 화석 연료와는 달리 물은 지구상 어디나 있는 그런 자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수소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차세대 에너지, 태양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풍력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를 점 찍어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자, 먼저 S그룹 같은 경우도 역시 네. 차세대 에너지 동력 중에 하나로 이 수소를 점 찍었는데요. 아마 올해 첫 투자로 역시도 글로벌 수소 기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수소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벌써 이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 전담 조직도 구성을 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약 28만 톤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공급까지 밸류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통합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H그룹에서도 수소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그룹의 화학물질 제조업체는요, 한국서부발전과 수소 혼소 발전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수소 혼소 발전이 뭐냐? 가스터빈의 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연소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스터빈 연료를 수소로 대체해서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줘서 이제는 그린 수소를 가진 나라로 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L그룹 역시도요, 이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네. L그룹은 얼마 전에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4조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60만 톤을 생산하겠다. 이게 거의 국내 수요의 한 30% 정도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소의 사용처도 넓히고 관련한 기술도 만들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L그룹은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배터리, 뭐 그린 소재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화석 연료는 우리가 에너지는 얻을 수 있는데 환경은 더럽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환경 문제가 있는 건데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도 얻을 수 있으면서 우리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한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발벗고 나선다니까 점점 더 빠른 미래에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네. 자,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1년 만에 없던 일 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시장에 혼란만 남긴 채 네. 백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화선이 돼서 맞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막 그냥 네. 올라가고 이랬던 건데 이게 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먼저 지난해 발표된 2년 실거주 의무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볼까요? 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으로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돼서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무조건 해당 아파트에서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라는 네. 정책인데요. 이게 뭐 전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등 특별 지역에 한해서 적용된 것은 맞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첫 번째 목적에 방점을 찍었는데 역시 투기에 대한 수요 차단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워낙 나중에 지어지면은 큰 폭의 차이를 남길 수가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막 샀다. 네. 이것은 투기에 확실하다. 네. 그렇다면 이래서는 안 되고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시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가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되려면 2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산 조합원도 있겠고요. 네. 2년을 못 채운 조합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네. 또 2년을 못 채운 조합원들은 기다려달라. 네. 난 아직 못 살았다. 이러면은 이 사업이라는 게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그렇죠. 뭉쳐서 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이 지연이 생길 수가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는 그러면서 집값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오히려 이 두 번째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 사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 그 6.17 대책엔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해외 거주자 또 어쩔 수 없이 해외 근무할 수 있는 뭐 지방 근무자들에 대한 뭐 예외 조항도 있었고 장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었던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기간 동안에 조합을 결성하면은 2년 실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네. 빨라진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네.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때문에 뭐뭐 쓴 집주인 뭘 썼을까요? 바가지 뭘 요금 쓴 썼어요?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네. 그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부동산 역사상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꼭 2년을 실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대. 아니면 현금으로 네. 보상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집주인들이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살려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재건축 아파트 낡았잖아요. 네. 거의 이제 30년 이상 됐기 네.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뭐 최소에서 2천에서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쓴 그런 집주인들도 나오게 됐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되면서 그 수천만 원, 수억, 1억 이상은 그냥 뭐 좋게 만들었다라고 네. 측면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재건축되면 또 곧 허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는 아까운 거예요. 거죠. 이게 사실은 한 40평 정도만 돼도 1억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테리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인테리어 값이 천정부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이 이사를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발표 딱 하고 나서는 이사한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집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차량이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네. 이 집에서 뚝딱뚝딱, 그 다음날 저 집에서 뚝딱뚝딱 계속 여기저기 인테리어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맞아요.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뭐 아이들 다 집에 있었죠. 네. 그리고 남편들 재택근무했죠. 그러면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맞아요. 커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때문에 세입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가야죠. 나가야 되잖아. 나가면 나가야 나가야지. 전세 난민이 된 거예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앞서 얘기한 거 보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아유 그 집주인들 원래 돈 많은 사람들 아니야. 뭐 네. 인테리어 쓴 것까지 왜 걱정해줘 할 텐데요. 근데 이 피해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더 큰 피해는 바로 이제 세입자가 미치게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주인이 2년 살려 들어오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맞아요. 세입자는 나가줘야 되거든요. 네. 집주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종의 이제 전세 난민이 됐는데 다른 지역의 전세값이 떨어졌다라든가 안정이 됐다면 세입자들이 괴로워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뛰었죠. 거기다가 물량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쫓겨나가셨던 분들이 뭐 더 작은 평수 나아가서 또 아파트에서 다세대 다주택 빌라 나아가서는 아예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는 서울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함께 나와서 이 피해는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게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아는 언니도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주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집 좀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 학교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당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전세값을 또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한 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예전 전세값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네. 예전 전세값에 그러니까 이 월세를 150만 원 반전세로 지금 반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데가 많아요. 네. 한숨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세를 똑같이 가자니 너무 올라서 네. 갈 수가 없는 건데 하루 아침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전세금도 올라간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보면 알겠지만 재건축 아파트 특히 막 30년, 25년 이상 30년 된 곳은 낡아서 상대적으로 같은 평수, 같은 지역의 아파트보다 전세값이 좀 저렴한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다 떠나게 되었었잖아요.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고 이분들은 또 어디 가야 되고 네. 이 수급이 깨지게 되면서 이 전세금, 전세 가격이 또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던 전세금 상승의 또 하나의 이 계기가 된 것이 전번에 2년 실거주 의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작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또 5% 이상 못 올린다는 조항이 또 여기에 또 맞물리게 네. 되면서 안 그래도 이 수급이 깨져서 전세 공급이 부족한데 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고 가격은 또 올랐고 올랐죠. 이런 악순환이 네.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지금 네네. 보면 이게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건축 사업은 오히려 빨라진 거예요. 아하.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정부가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정부는 투기다, 2년 안 살고 네. 만든 거는 그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시장은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이 더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이제 작년 6.17에 이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관련법 개정안 통과 전에 조합 완성된대. 네. 조합 설립됐다는 데는 네. 2년 실거주 안 해도 된다. 네. 이걸 또 예외로 걸었거든요. 네. 네. 허점을 하나 또 정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걸리는 해당 아파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2년 빨리 못 서두르죠. 살겠다. 그렇죠. 네. 더 빨리 서두른 거예요. 더 서둘러가지고 조합 설립도 막 잘 되고요. 막 척척척 사업 진행이 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개업포동, 뭐 주공, 뭐 압구정동 일부 지역은 그냥 설립 인가까지 뚝딱 네. 받게 되는. 그러니까 정부는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은 이 설립이 더 빨라지게 되는 재건축이 더 속도가 내는 네. 또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강남, 용산 이런 데에 재건축 연한이 됐는데 조합을 결성하려고 막 이랬는데도 네.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유 됐어. 그러게 그렇죠, 이러고- 그렇죠. 이러고 네. 계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딱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네. 이러고 그냥 막 도장을 찍으셨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재건축 조합이 막 설립이 되고 네. 이게 집값까지 영향을 미쳐버렸다.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딱 도장 찍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강남에 그 몰려있던 재건축 단지들의 그 전세가가 매매 가격이 동반 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평당 1억 시대를 열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 그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네.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권 집값이 다시 또 상승하게 된 겁니다. 예. 계속 오르는 거죠. 다 오르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근데 이것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몰랐을까? 네. 이런 부작용이 있으리라는 걸 전문가들도 조언을 해줬을 텐데 네,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몰랐을까? 네.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몰랐다기보다 네. 안 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돌아가서 언론 기사 찾아봐도 되겠고요. 그때 네. 나왔던 뭐 관련 리포트들, 네. 분석 보고서를 봐도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제 여기 이런 의견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아니다, 단용히 규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살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를 받느냐? 일종의 투기 세력이다. 이쪽에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꽂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더 규제도 잘 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네. 이런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또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다. 안 들으려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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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적 여유는커녕 부작용이 굉장히 빠르게 금세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 이런 집주인들은 빨리 2년 살려고 이러다가 네,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되니까
또 이때 때마침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임대차 3법이 실시가 됐는데 네. 임대차 3법도 또 내용을 보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대항을 못 해요. 네. 맞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 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입자들은 또 나가야 되고 네. 또 일부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여유가 많은 돈 많은 분들은 그냥 공실을 또 비워두고 집 주소만 옮기고 편법이죠. 네.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1년 만이죠. 이 지난 12일 날 전면 백지화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더 시장의 반발은 네. 크죠. 그래도 그나마 1년 만에 이 부작용을 인정하고 폐지를 했다라는 건데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거 인테리어 들어서 들어가고 막 전세 네. 난민되고 막 이런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켰잖아요, 시장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우롱당한 느낌이거든. 그쵸. 완전히 네. 이게 뭐지? 그럼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나는 뭐 누구한테 당한 거야? 네. 이렇게 되는데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된 건데 고스란히 이런 피해는 또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구만.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말 듣고 또 망했다. 이거 뭐 사기다. 이런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 서울의 집주인이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1억 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내가 뭘 한 건지 웃음만 나온다. 네, 그쵸. 잘 살고 있다가 그럴 수 졸지에 있죠. 쫓겨난 세입자는 무슨 죄냐. 이 세입자는 또 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집주인들 헛돈 썼고요. 네. 그 집주인 가족도 좀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거기 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큰 피해는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 네. 분들이었거든요. 그냥 뭐 바로 나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또 다른 전세집 찾느라. 근데 또 이게 씨가 마르게 되니까 전세값이 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폐해는 또 세입자들도 고스란히 지게 됐었죠. 네, 그리고 실거주 여건이 안 돼서 집을 처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요, 실거주할 형편이 안 되는 집주인들이 집을 판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집값이 1, 2억 원 뛰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은 정부 말을 따르다가 각종 세금과 복비, 재건축에 따른 프리미엄 등을 허공에 그냥 날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지 이거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냐고요. 예. 그리고 저 부동산 커뮤니티에 그래서 행정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왜냐면 이제 국민들에게는 뭐 과태료, 벌금 이런 거 다 물으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비등한데요. 다만 이 정부 정책은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국민들은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게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의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지 네. 지금 한 보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럼요. 발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전세 매물이 몇 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요. 백지화 발표 다음 날이었던 13일이었습니다. 72건이었어요. 강남구 이 아파트가. 그런데 일주일 만에 163건으로 126%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이 늘었어요. 네. 딱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아, 납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좀 보면은요, 한 1년 정도 실거주하다 1년 채웠던 이런 집주인들이 끝났네 하고 이제 또 바로 나가니까 그 물량을 또 시장에 내놓을 거가 있겠고요. 네. 아까 편법 중에서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입자 전세금 돌려줘서 보증금 빼주고 나서 그냥 주소만 놨던 비워놨던 그런 집들도 바로바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표를 통해 가지고 마포구와 노원구 정도에서의 어떤 시세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네. 아마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같은 이유로 마포구 성산동 S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22건이었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40건으로 82% 상승했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도 46건에서 55건으로 20% 상승한 격입니다. 자, 저렇게 되면 그럼 전세값도 좀 떨어지고 이랬겠네요. 그렇죠. 수요 공급에서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뭐 시장의 당연한 법칙인데요. 네. 강남구 대치동의 이 아파트 네. 작은 평수 전용 76제곱미터가
8억, 9억대 후반까지도 치솟았었는데 전세값이 네. 실거주 규제 없앤 다음에 막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7억대 호가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수요 공급 원칙도 확인이 됐었고 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얼마나 또 전세 시장 또 매매 시장을 왜곡시켰는지 네. 확인이 됐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이면 해결될 일을 쓸데없이 규제를 만들어서 국민들 마음고생만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세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앞서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떨어지려면 집값이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로 왕창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떨어지니까요. 이거나 아니면 많은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매물이 특히 전세 물량이 더 늘어나기는 빠르게 늘어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번에 좀 숨통은 트이기는 네. 했지만 글쎄요. 또 뭐 아직까지 공급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전세 시장의 불안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거 이건 정말 그 잘못된 거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좀 요 정책 하나만이라도 고집을 꺾어서 그 시장의 규제를 하나라도 푸니까 네. 이건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 사업이 이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 제동 걸린 게 많았죠. 그렇죠. 맞아요. 보통 지은 지 30년 되면 지난 방송 때 배웠죠. 네. 재건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지금 30년이 뭡니까? 4, 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총 2만 4천여 동 중에 30년 지난 아파트가 4,124동으로 전체 1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들이 전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재건축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네. 좀 복잡하고요. 네. 과정도 길고 시간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 절차 중에서 핵심 부분만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순서가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저 안전 진단이 있고요. 뭐 정비계획,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잘 되구나. 급물살을 그렇죠. 타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착공 분양 준공까지 하게 되는데 가장 첫 관문인 안전 진단이 굉장히 지금 강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막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아파트가 안전하냐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네.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구조가 탄탄하냐, 뭐 마감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노후도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 환경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A등급부터 2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2등급을 받아야 이제 바로 재건축 승인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좀 이 나쁜 게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 절차가 나오는데 나쁜 게 나올 때 오히려 좋아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네. 역설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등급은커녕 D등급 받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막 허물어질 정도 그 정도가 아니면은 저 첫 번째 관문인 안전 진단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재건축 사업의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서울에 턱턱 그냥 아파트 지을 만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의 아파트 가격, 집값 상승의 패턴을 좀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게 강을 건넙니다. 네. 그래서 강북 재건축, 강북 전체 서울 오르면 그 다음에 수도권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겠습니까? 시작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막으면 전반적인 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재건축 규제를 강력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안 오른 게 아니고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럼요. 예. 한 가지 놓쳤던 게 돈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들 더 잘 알다시피 지금 시중에 돈이 넘쳐납니다. 2008년, 2009년 대비 돈 풀린 게 거의 3배 가까이가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돈이 많으니까 돈이 더 싹쓸이를 하게 되면서 이 집값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게 역설적으로 또 수급이 깨져서 네.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더 올리게 나는 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신기해. 그 돈이 넘쳐난다는데 아니 나는 왜 돈 어딨어? 넘쳐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디 갔냐? 그 돈이 어디 갔냐고. 아니 제가 우리 정철진 선생님은 봤어요?
그런데 속속 출몰을 하는 게 이번 주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엄청난 공모주 네네. 58조가 몰립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렇다더라고. 시중에서는 그냥 야. 돈들은 어디에선가 그런 나오고 돈이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찾아볼게요. 들으면 씁쓸해요, 더. 그렇죠? 그 자, 돈이 어딨나 싶어서.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다 흥분했어요. 아니 근데 네. 한 가지 또 짚어볼 점이 집값 뭐 상승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네. 재건축 계속 이렇게 안 해주면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텐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대시동 이 아파트 지하에 2,300톤 쓰레기 쌓여서 화제됐었잖아요. 네. 그 42년 만인가 그 대청소 나섰다고 하는데. 치워졌다며요. 네. 그럼요. 그 주인들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아, 엄청났죠. 이게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쓰레기가 방치하기 힘든 네.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아이고, 저 이 아파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가 준공된 게 1979년. 예. 그리고 재건축 승인은 이미 96년에 났고 안전진단도 통과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안 되냐?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2003년에 거의 17년째 아유. 계속해서 그냥 추진만 하고 네. 있는 건데 네네. 뭐 49층을 짓냐, 어떤 층수 때문 혹은 뭐 조합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부동산 관련 얘기할 때마다 참. 내 돈은 어디 갔니? 내 돈. 아니, 아유, 그냥 정말. 여기까지 하죠. 네. 뒤에 것도 있고.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별 통보에 잔혹한 보복,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네, 벌써 열흘 넘게 세상이 이 사건으로 떨썩하고 네. 피의자 신상 공개됐고, 그죠? 자세히 알아보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상 관련 얘기부터 한번 할까요? 예, 앞쪽에서는 예. 굉장히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는 조금 심각한 아니, 이야기라서. 부동산이 뭐 즐거운 얘기였습니까? 뭐 저도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바깥에 저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는데 네. 제발 돈 좀 보여주세요. 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신상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석 만 48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사람이 이제 됐는데요. 김신남 이제 만 46세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이 중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했고 제일 처음에는 경찰에서 신상 공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경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네. 경찰의 입장 번복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그거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사건이죠. 자꾸 이 사건 보면 그 중학생한테 막 감정이 이입이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네. 울적해지는데요. 네. 지난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이제 남자 2명이 제주도에 있는 조천읍에 있는 한 주택을 탁탁 올라가는데 네. 손에는 면장갑을 끼고 그냥 아무 어떤 그 거리낌 없이 이제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후 3시 16분경인데 네. CCTV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니까 그중에 공범자 1인 김신남은 3시 41분쯤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과 한 23분 정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백광석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시간 동안 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머물러 있고 그 당시에 뭐 지금 나와 있는 현장 이제 뭐 감식을 통해서는 식용유가 중간에 좀 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 51분에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 있는 모습을 네.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 날 새벽이죠. 김신남을 먼저 잡고 그날 오후 7시쯤에 주범인 백광석을 잡았습니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 주범 백광석과 네네. 그 참 무참히 살해당한 이 중학생의 어머니하고 네네. 연인 관계였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네네. 사실혼 관계였는데 네. 이 백광석
이라는 사람이 과거부터 좀 가정폭력의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있는 그 어머니하고도 좀 가정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부터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 가정불화 때문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이제 별거를 하게 되는 네.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는 좀 적극적인 어떤 그 보호 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 아들에 대한 사망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피해자 A군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A군의 새아빠라고 얘기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A군을 살해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는 사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백 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 바로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당신이라고 불러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어머니일 어머니가 거잖아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백 씨를 조금 이렇게 좀 막고 저 네. 어머니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범죄의 동기는 사실상 어머니가 헤어지자는 그 말이 동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게 범죄 동기로 일단 그 백광석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헤어지자고 그랬다는 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가정폭력 예, 때문에? 앵커께서도 이게 그냥 집착적인 가정폭력이 있으면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 저도 딸을 네. 키우기 때문에 네. 그 남자친구하고 만나다가 남자친구가 순간적으로 손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즉시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점차 심화되고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아침에 이제 청취자들, 저 시청자들은 좀 죄송스러운데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빼앗고 너도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 남자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범행을 암시하는 여러 징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일 날 첫 번째 가정폭력이 딱 일어나요. 네.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 날 집에 있는 가스 밸브가 탁 끊깁니다. 잘려나간 잘려나가요? 거예요? 예, 잘려나갑니다. 그것도 그러면- 백시 소행이? 예, 예. 네. 그러면 너무 섬뜩하잖아요. 이게 가스 그렇죠. 밸브라는 거는 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네.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거기서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임시 조치를 합니다. 100m 오지 마. 그리고 네. 이메일 하지 마. 전화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편집적인 정상이 있는 의처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상이 있는 사람에게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네. CCTV를 집 앞뒤로 달고 탄력 순찰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하면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순찰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한 30여 차례 순찰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중학생의 사망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나 수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도 하는데요. 뭐 그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네. CCTV는 그냥 사람이 도르는 걸 확인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 앵커하고 저하고 만약에 제가 100m 바깥에서 저를 딱 마주치는데 제가 100m를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면 네. 사람 못 움직입니다. 막을 수 없죠. 네. 이게 자기 몸이 바짝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뭐 전화하지 마, 이메일하지 마, 100m 접근 금지는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고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스마트워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몸은 못 움직이지만 손은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손을 딱 누르면 경찰에게 바로 그 신고가 가고 내가 SOS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에서는 그 지구대와와 이 조천읍에 있는 그 집 사이가 900m 정도래요. 그럼 자동차로 빵 오면 한 1, 2분 네. 내려오는 건데 이게 처음에 20일 날 경찰이 중간 발표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못 줬다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을 못했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없는 일을 못했다는 건 비난할 수 없는데 이게 사후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 날 이제 그게 밸브가 딱 끊기는 5일 날은 옥상에서 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래 다시 한번 신고를 하는데 5일 날까지는 스마트워치가 없었는데 그 다음 날 6일 날부터 스마트워치 재고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아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좀 확인했으면 그 순간에 물론
뭐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스마트워치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거. 할 수 있는데 못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경찰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피해자 백 씨가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사실 이거는 뭐 백 씨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 네. 거죠. 그렇죠. 네. 이 살인 방법이 뭐 시청자들한테 아침부터 좀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목을 이렇게 쪼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목 쪼아 죽이는 건데 만약에 고의가 없으면 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손을 놓으면 사람이 사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자기의 고의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의지적 행동으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행동에서 자기가 고의가 없다는 거는 진짜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뭐 고의가 없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전과시범이에요. 그러면 네. 저보다 자기가 어떻게 사건을 빠져나갈지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네. 저희들이 그렇죠. 경험 없는 이야기지만 네. 전과시범이면 10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발적인 살인, 즉 고의가 없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네. 얘기하는데 살인죄가 되면 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5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과실이면 아무리 강하게 처벌받아도 2년. 정말 고의로 사람을 잔혹하게 사망하면 죽이게 네. 만들면 살인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법정형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실범죄를 주장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 너무 이 부분에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건은 99% 살인죄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김시범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백 씨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김 씨도 자기 스스로 자기 범죄, 김 씨도 전과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 씨만 알고 있는데 김 씨도 전과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기 범죄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뭐 공동정범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의문점은 연인이었던 건 아들의 어머니였던 거잖아요. 근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의 연인이 어머니고 어머니가 헤어지자 그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범죄를 열어놓고 바라보니 지금 백 씨의 주장은 그래요. 제 아들이 나에게 굉장히 평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 당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네가 기분 나빠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범죄의 상황을 보면 아까 3시 16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41분에 그 김신남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불과 20분 만에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이가 주된 목적은 맞아요. 딱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같이 살았으니까 구조를 정확히 알죠. 알고 네. 그다음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락방으로 딱 올라가서 그 아이를 사실상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제가 이거 범죄 수법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을 좀 천천히 했는데 그렇게 탁탁탁탁 진행했는 거 보면 20분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느낌,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범죄 사건은 그 주된 살인의 목적은 일단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아니 3시간. 그래서 저는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고 어머니가 없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갔다가 그 엄마가 없으니까 중학생 아이를 살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사건 기록을 다 못 보고 제가 이게 백 씨하고 눈을 한 번도 못 맞추셔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두 사람 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중학생 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아까 3시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네. 머물러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학생의 살인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백 씨가 어느 정도의 범죄 계획성을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경찰이 앞으로 밝혀야 할 숙제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노린 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예, 생각도 그것도 좀 같이 듭니다. 열어놓고 이건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하는 거고 네네. 공범인 김신함은 난 아니다 이런 거고 네네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예. 상황이죠. 근데 뭐 지금 주범이 이 김신함하고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의문점이 없고 다만 지금 부검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듯한데 부검은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누굴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언제 죽었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41분에 김신함이가 탁 나온다 그랬잖아요, CCTV에. 그러면 사망 시각이 41분 전이라면 네. 그 사이에 김신함은 그 사망의 결과를 다 지켜보고 그 사망의 결과를 도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절도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요. 네. 그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망 보는 사람을 그냥 방조범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망을 보는 것도 이 범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해서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거니까요. 네.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억울한 죽음이 있는 중학생의 그 죽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이 모든 어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죄값에 상응한 그 형벌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래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백광석과 김신함이 원래 좀 어떤 관계였고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이게 아까 백 씨가 네. 저 전과시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김신함도 전과시범이 있고 두 사람 다 뭐 진짜 흔히 말해서 가정폭력과 이쪽에는 뭐 강간상해, 성폭력과 관계되는 범죄도 있는데 둘이 옛날부터 좀 친구였는데 네. 이 백이 김한테 돈을 뭐 언론에서는 500, 600 정도 되는데 600이 맞는 말 같아요. 한 네. 600만 원 정도 빌려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600만 원이 빚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백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한테 내가 오늘 들어가는데 그 중학생이 원래 그 백 씨를 보면 좀 몸이 호리호리해요. 김 씨를 보면 좀 통통한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나에게 덤벼들 때 제압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뭐 다 그게- 사전 계획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600만 원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600만 원 갖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범죄를 의도하고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이게 뭐 확인 안 된 내용을 색깔을 입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런데 그 부분도 분명히 살펴야 한다라는 아니 근데 말씀을 피해자 백광석이 전에도 예. 그 이별 통보한 여성한테 이런 짓을 했다면서요? 뭐 이게 2003년 일인데요. 네. 2003년에 이제 다른 이제 연인을 만나요. 네. 연인을 만나고 연인이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해 협박도 하면서 집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이 여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네.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연인을 만나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네. 그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고 뒤에 있는 실형까지 나오는 거니까 네. 굉장히 편집정적인 의처증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과 결별할 때마다 보복을 일삼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심리는 뭘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사랑이라는 게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처증이 있으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적개심을 느끼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나중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론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혹한 형벌을 받겠지만 분명히 나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살 중학생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연쇄살인범의 시그널, 동물학대입니다. 동물학대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는데 네. 그 최근에 그 있었던 동물학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올림픽공원 제가 네. 이제 살고 있는 쪽인데요. 올림픽공원에서 새끼 고양이 6마리가 이것도 뭐 굉장히 너무 처참한 말이라서 제가 그 있는 내용은 그냥 네. 처참하다는 단어 하나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처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혹시 올림픽 공원에 이 새끼 고양이를 저렇게 참혹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야생 동물이 있을까라고 경찰이 살펴봤는데 이거는 야생 동물이 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러한 행동을 했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올림픽 공원 CCTV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이 사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런 참혹한 일을 했는 이 사람을 잡아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유기견이 있는데 네. 이것도 유기견의 두 눈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심하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래요. 유기견 눈이 사실 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그런 모습까지 네. 보이고 있어서 과연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 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역시 대구에서도 새끼 고양이 신체 일부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자고 일어나면 이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봄에 이 동물판 엠번방 사건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기자님들한테 꽤나 많은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거는 뭐 사실 동물에 있는 엠번방 정말 잔혹해서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와 있던 영상인데요. 이 중에는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 가입돼 있었고 그 중에 기본적으로 그 전체가 80여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 80여 명이 모여서 이러한 동물 학대의 참혹한 영상을 올렸던 그런 어떤 그 SNS가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데 요즘에는 4집 중에 1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밝혀지지 않았다가 요즘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보도화되고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요즘에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앵커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사실 이게 물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이게 무슨 큰 대수야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아마 신고 건수가 좀 적었는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10년 이미 이제 우리가 굉장히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2010년에는 한 69건인데 2019년에 914건 사실 한 10배 정도가 늘었죠. 10배 정도가 늘고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강하지 않다. 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말씀해주신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법에서는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그 동물을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리고 그냥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적어도 동물보호법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정형 정도만 좀 지켜지면 좋은데 네. 제가 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천 건 정도에 되는 그 동물 학대 사건 중에 네. 기소되는 사건은 한 30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 중에서도 39명 중에 29명 정도는 벌금형이고 나머지 10명 정도만 이제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동물학대 절대로 건절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물 학대범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비탕 사건이라고 해서 나비탕. 네. 이게 고양이를 한 600마리 정도를 잡아요. 네. 네. 잡는데 원래 그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나 뜨거운 물에 고양이를 아이고. 그렇게 합니다. 고양이를 600마리 정도를 죽이는데 네. 이때 나와 있는 게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에서 이 사람이 생계를 목적으로 했다. 네. 고양이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여서 그 고양이를 식용하는 쪽에 좀 보냈는가 봐요. 그래서 생계의 목적이고 동종전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판사님들이 과연 그 고양이가 입었을 고양이도 생명이잖아요. 분명 키우면 알잖아요. 네. 아프면 야옹한단 말이에요. 네. 저희들이 랍스타도 뜨거운 물에 바로 끓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혹시 2017년에 햄스터 사건이라고 햄스터? 예, 네. 햄스터를 어떻게 하면 11마리를 네. 목 부위에 좀 이렇게 사람 같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듯이 목 부위에 어떤 그 흉기로 훼손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도 세상에서 굉장히 큰 공분을 일으켰지만 마지막 결론은 벌금 100만 원. 네, 거쳤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개 학대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까 제가 뭐 집행유예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 뭐 100만 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동물은 동물 나름대로의 그 동물권이 존재를 하고 네. 동물도 물건이 아니라 동물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동물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는 여전히 그 손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그냥 떨어뜨려서 깨지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동물복지법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이 물건을 완전히 부서뜨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손괴죄고 그게 형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아까 동물보호법 그 동물을 학대해서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형이 똑같으니까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도 손괴죄로 그냥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예, 거죠. 물건 보는 거고 이게 우리가 손괴죄에서는 이걸 잠시 효용만 상실해도 그게 손괴죄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학대를 해서 네. 죽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는 거니까 손괴죄보다 더 약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정용도 문제고 이러한 동물 학대에 대해서 접근하는 판사님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서 적용해서 하는 게 판결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판사님이 얼마만큼 동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수성이 강하냐 아니면 그러네. 여전히 동물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냥 물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천양지차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동물 학대 문제가요,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FBI에서 연쇄살인범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이 동물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온 거죠. 저도 이 레포트를 조금 읽어봤는데요. 네. 옛날에 사실 이런 부분이 공론화되기 전에 제가 FBI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동물 학대하면 이게 사후에 연쇄살인범으로 좀 이전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굉장히 저항감이 많았어요. 야, 동물 학대를 했는 게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동물은 물건인 거예요. 네. 물건을 손괴하는 사람이 연쇄살인범으로 간다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FBI가 387건을 분석합니다. 얼마만큼 연쇄살인범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는지. 네. 예. 혹시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몇 %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99%. 사실은 99%? 8구가 아니라 그냥 10명 중 10명.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동물 학대를 했는 사람이 연쇄살인범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99%라고 야,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예,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는 그냥 동물 학대라고 그냥 가벼이 지나갔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물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어야 돼요. 깊이 읽고 이 사람이 왜 동물 학대를 했는지를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서 순전하게 우리와 동등한 사회인으로 같이 동행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쇄살인범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씀드립니다. 리포트대로라면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99%라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례 있습니까? 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사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 강호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2006년이죠. 2006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참혹하게 살해를 한 사건인데요. 사실 여보면 장모와 부인까지도 살해한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 사건인데 이 강호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개를 도축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를 많이 도축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판결문에 보면 잔인하게 도축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육장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행 연습장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강호순 하면 그 사진 한 장 있잖아요. 예. 시베리안 허스키 옆에서 막 그렇죠. 웃고 있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네. 이게 사이코패스, 이거예요. 예, 네. 사이코패스라 진짜 저 천진난만한 얼굴을 가지고 그 개를 도축했던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강호순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우리가 절대로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은 네. 다를 수 다르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 사건은 유영철 사건인데요. 2003년부터 유영철 2004년까지 이거는 21명을 네. 살해하는 사건인데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합니다. 네. 살인 연습을 하고 그걸로 통해서 비슷하게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분명히 그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어금니 아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기억나시죠? 네, 이영하. 네. 예, 이영하. 네. 이 이영하가 망치로 키우던 개 6마리를 때려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두순도 그 강아지 개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분명히 열려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 학대에 있는 그 가해자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물을 학대하는 이 동물 학대범들 대체 그 심리는 뭘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앵커하고 저하고 약간 상하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네. 근데 앵커가 계속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 다 쌓이겠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건전하게 못 풀고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더 약한. 나에게 아무런 어떤 제약이 없는 네. 집에만 들어가면 그 반려견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배욕적 성격에서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삐뚤어진 생각이 있으면 그 삐뚤어진 생각을 그 동물에게 학대했다면 그 학대인 원인을 찾아서 그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막 죽이고 막 이런 행동들이 그 인명 경시로 이어져서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렇죠. 동물을 제일 처음에 학대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정대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동물 학대를 했을 때 그냥 탕 때려서 죽이는데 다음에는 흉기를 들고 죽이고 흉기를 들고 죽이고 난 다음에 사체,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사체 손괴를 하는 그렇게 해서 점점 생명에 대한 무감각함을 길러서 그것이 사회적인 적대감으로 그러면 이제는 나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물 학대 행위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게 더 큰 문제가요. 동물 학대범들이 점점 그 10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이 10대들이 이런 영상 보면서 계속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동물에게 그 고통과 반대되는 가학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퍼져나가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퍼뜨릴 때 이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올려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네네. 이걸 봄으로써 생명의 경외심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필터링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영상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적극적인 처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정말로 아닌 듯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끔찍해지니까 근데 이제 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약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촉법소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실 이 동영상을 봤다는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는데 그래서 10대들이 이런 영상을 볼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영상을 보고 생명의 어떤 경외심이 떨어지는 게 잘못된 인지라는 걸 분명히 우린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10대들에서 이런 동영상이 나왔을 때 반드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처벌합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해외에서는 이게 동물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10년까지도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캐나다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데 법정형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벌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9명 중에 29명이 벌금형이라면 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고 법원에 판결하는 판사님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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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더우면서 몸보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가 떠오르세요? 몸보신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삼계탕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는. 네. 근데 이건 뭐 삼계탕하고 쌍벽을 이루는 보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갔다 오겠습니다.
최근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역대급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잃었다면 지금 주목하라.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벌끈 솟아나는 여름철 보양식이 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명품 수산물. 하하, 지금 만나보시죠. 남해안의 제남단 진도하면 떠오르는 명물은 트로트 여정 송가인? 아니면 월월 진돗개?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보양식 찾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보양식이요? 보양식 저기 있는데 한번 배에서 한번 타보실랍니까? 배 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배를 타고 나가야 만날 수 있다는 귀하신 몸. 푸르른 진도 바다 위를 20여 분간 뱃길을 달려 양식장에 도착했는데요. 요즘 제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맛과 영양이 절정에 달한다니 정말이지 궁금하다 궁금해. 드디어 드러나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의 정체. 아니 이것은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전복입니다. 아하, 열 보양식 부럽지 않은 특급 보양식 바다의 산삼 전복이었군요. 원기 회복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죠. 정정하기로 소문난 진도 바다의 힘찬 기운과 싱싱한 미역 다시마를 2-3년간 먹고 실하게 자란 전복들. 딱 걸시기 하네. 미안해요. 진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제 냉수대가 흘러서 수온이 낮고요. 이제 뻘이 많아서 무기질과 유기질이 풍부합니다. 또 이제 강한 조류를 맞고 자라서 전복이 힘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A급 전복은 어떤 걸까요? 잘 고르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힘있게 다 붙어있는 것과 회각만 보시고 사시는데 회각을 먹는 게 아니고 살을 먹기 때문에 살이 좀 더 차있는 전복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집기가 빠른 전복도 싱싱하대요. 그리고 음식에 따라 어울리는 전복 사이즈가 있다니 체크. 네, 이거는 2년 정도 키운 전복이고요. 거의 횟감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키워서 찜이나 뭐 죽용 이런 걸로 많이들 쓰고 있고요. 구이용이랑 좀 작은 전복, 구이용이나 라면 같은 거 이제 드실 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전복이 품고 있는 영양물은 똑같을 터. 그런데 말입니다. 전복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전복은 진시 황제가 꼽은 불로장생 식품 중 하나이고요. 예로부터 귀한 음식인데요. 비타민 A와 B, C를 비롯해서 철분, 인, 요오드와 글리신,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회복은 물론이고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양식이라 하면 다들 전복 전복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올여름 유난히 더워서일까 온라인 주문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전복. 깨끗한 바닷물과 산소를 더해 밀봉된 상태로 우리 식탁에 배송이 된다네요. 한편 전복 못지않은 힘찬 기운으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름철 보양식이 있으니 바로 힘의 상징 장어 되시겠다. 민물장어 치어는 12월부터 5월까지 치어를 입식하여 300g 이상이 되면 제일 맛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야행성 장어를 위해 맞춤형 양식장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없앤 덕에 싱싱하고 쫄깃한 장어를 출하할 수 있다네요. 울산산 절약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로 양식을 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매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력이 샘솟는 튼실한 장어. 월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지하수에 항생제 없이 고품질 사료만 먹여 특유의 흑비린내가 적은 것이 특징. 그런데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다장어는 요리했을 때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물장어는 부드러우며 식감이 연해서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요 자포니카 종은 국내산 민물장어 중에서도 최고급 품종으로 손꼽힌데요.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겠죠? 동의보감과 본초 항목에는요, 장어는 원기 회복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을 만큼 장어에는 비타민 A, B, E, 칼륨, 철,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신체의 기력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소 가득 품고 잘 자란 장어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길이, 두께, 무게까지 합격점을 받은 장어만을 선별한다는 것. 미리 잡지 않고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작업해 싱싱함이 보장된대요.
아이 근데 뭐 이거 저기 수조에 타시는 이유가 뭐요? 왜? 장어들이 양식장에서 1년 정도 크면서 사료와 흙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몸에 사료 냄새랑 잡내가 많이 배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루 정도 헬감같이 작업을 해주면은 손질을 하고 손님들이 드셨을 때 담백하게 바로 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몸보신 편하게 하시라고 정성에 정성을 더한다는데요. 굴비어 따위를 한 방에 날려줄 여름철 보양식 1인자 장어. 머리와 내장뼈를 깔끔하게 제거해 먹기 좋게 손질한답니다. 오동통한 속살을 보니까 군침이 돋다. 머리랑 뼈, 이제 내장을 다 제거하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 안에서 초벌까지 저희가 해드려서 소비자들한테 진행합니다. 전문 식당에 가서 먹던 장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초벌 서비스 제공. 그렇다 보니 찾는 이가 많은 건 당연지사. 코로나19 걱정에 위식거리는 소비자들뿐 아니라 삼겹살만 구워 먹던 캠핑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래요.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다니. 아이고 참 세상 좋아졌네. 용어상박 이루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전복과 장어.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몸보신이 2배로 된다 하네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요. 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체력 보강과 원기 회복을 돕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좋은데요. 제철 해산물인 장어와 전복의 경우 각종 비타민과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피로 해소와 또 체력 증진,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맛봐야 할 명불허전 보양식 한상. 무더위에 입맛이 집을 나갔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제 손에 깻잎 한 장씩 들고 쌈 싸기 시작. 싱싱한 전복회는 고추와 곁들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노릇하게 구운 장어에 간장 소스 묻힌 생강채도 해 먹으면 금상첨화. 일단 맛있다. 여름 보양식. 엄마 몸이 된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장어의 맛.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맛의 절정을 느낄 수 있대요. 아이들 입맛까지 제대로 저격. 얼마나 맛있는지 개눈 감치듯 해치우는데요. 그래 얘들아 맛이 어떠냐? 장어 진짜 맛있다 최고. 장어도 맛있고 전복도 맛있고 맨날 먹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아이와 같은 마음일 테죠? 무더위 ABC 몸과 마음 보양식으로 배겨주세요. 아니 계속 더우니까요. 네. 어제는 차 타고 가는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안 오대. 근데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긴 그래요? 한데요. 네. 비가 내리고 나서는 또다시 볕이 뜨거워져서 네. 날은 여전히 덥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